지요. 이제 다시 먹어보면 얼마나 밥 먹는 게 소중한지 새삼 감사를 또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디 견딜만 하십니까? 예, 이 독소가 한참 나오면은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독소가 이제 간해독 2단계가 조금 빨리 진행된 사람들은 오늘 정도 몸이 더 가벼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더 배가 안 고픈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제 아직 덜 끝난 사람은 오늘 더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밤이 우리 몸에서 마지막 독소가 떨어져 나가는 밤이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던 그 심정으로 아직도 떨어져 나가지 않은 독소가 있으면은 떨쳐버리고,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영적인 활성산소도 마지막 찌꺼기까지 다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아랫배가 조금 헐렁헐렁한 것 같아요? 좀 헐렁헐렁합니까? 예, 복부 지방이 많이 빠져요, 이것은. 그래서 이 비만이라고 하는 것만 잘 해결을 해도 현대인들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을 떨쳐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비만과 백투 에덴 다이어트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비만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심각한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은 이 비만을 정복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보건기구에서는 살찌는 것은 병이다, 살을 빼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건강해져야 살이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살찌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살과의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맨날 요요 현상으로 넘어집니다. 손자병법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는데 이 비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대뽀로 덤비니까 100번 도전해도 100번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살찌는 것은 뭐라고요? 병입니다. 질병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살찌는 것을 질병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조금 남들이 눈치 주는 것 같아서 에이, 살이나 한번 빼보자,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전문가 도움도 받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벌써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근데 이 비만이 뭐냐, 이제 병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자가 진단을 합니다. 왜 살이 쪘다고 진단을 해요? 스스로? 많이 먹었으니까. 그것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이 먹었으니까 살쪘겠지. 그럼 이제 처방은 당연히 뭐예요? 안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은 살은 빠집니다, 분명히. 그러나 계속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보다 더 쪄요. 요요 현상이 무조건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살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비만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비만은 질병이다. 자, 왜 비만을 국제보건기구에서는 질병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아랫배, 특별히 아랫배가 나온 게 문제입니다. 지방도 이 복부에 쌓인 지방이 가장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복부에 지방이 쌓였을 때 거기에 뿌리를 두고 수많은 질병이라고 하는 가지들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아랫배에 지방이 쌓일 정도 되니까
지방이 뭐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죠. 먹었기 때문에 이 아랫배 지방이 많이 쌓였을 거예요. 그러면 아랫배까지 지방을 축적하기 전에 먹은 그 음식이 혈관 속에서 지방으로 많이 굴러다니다가 아랫배에다가 저장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은 복부 지방이 생길 정도다. 그러면 혈관에도 뭐가 많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지방이 많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싹이 트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혈관에 지방질이 너무 많이 끈적끈적하게 흘러다니니까 그럼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혈액순환이 안 되면은 우리 세포가 영양분과 산소를 쉽게 공급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모든 병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이걸 좀 살려보려고 이 좀 노력을 합니다. 이 지방을 일단은 혈관 벽에다가 이렇게 좀 붙여주면서라도 통로를 좀 만들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혈관 벽에 자꾸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달라붙다 보니까 동맥 경화증이 당연히 또 찾아올 것이고, 그 끈적끈적한 지방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뇌혈관에서는 딱 막힐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은 뇌졸중이 당연히 이어서 찾아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끈적끈적한 피를 심장이 펌프질을 해줄 때 훨씬 힘들겠죠. 심장에 무리가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끈적끈적한 콜레스테롤과 지방질을 일단 혈관 벽에다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동맥 경화증이 생기는데, 혈관에 있는 관상동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협심증이 찾아옵니다. 협심증은 결국은 혈관 근육에 피를 공급해주는 혈관, 크게 3개의 동맥이 있는데 이렇게 심장을 임금님 관처럼 감싸고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끈적끈적한 지방질이 많으니까 그 혈관 벽에다가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맥 안에 이 콜레스테롤이 자꾸 달라붙으니까 피가 흐르는 요 내면적은 좁아지겠죠. 그래서 좁을 협자, 심장 심자에서 협심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지를 걸을 때는 그 정도 뭐 살살 걷는 정도 피를 품어주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 심장 근육에 피를 보내주는 관상동맥이 좁아졌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단을 올라갈 때라든지 달리기를 할 때는 장단지에 피를 더 많이 보내줘야 되겠죠. 그러면 심장 근육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줘야 돼요. 세게 펌프질을 해주려면 심장 근육에 피를 더 많이 넣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에는 요 혈관이 너무 좁아져서 충분히 피가 공급되지 못하고 산소가 부족해져요. 모든 세포는 산소가 부족할 때 통증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올라갈 때 심장 근육에서 이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억 하고 통증이 느껴져요.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쓰러졌다가 한 30분 정도 누워 있으면 다시 숨이 쉬어져요. 왜? 올라갈 때 피를 그만큼 품어주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누워 있을 때는 조금만 또 피를 보내줘도 되니까 그 정도는 다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좁아지다 못해 완전히 그 혈관이 어느 날 막히는 날도 오겠죠. 그러면은 그 혈관이 완전히 막혔으니까 그 막힌 밑에 심장 근육은 이제 피 공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심장 근육이 딱딱하게 경색되는 질병, 그래서 심근경색증이 오는데 협심증보다 조금 더 심각한 거죠. 협심증 단계를 지나다가 심근경색증이 오는 거예요. 증상은 똑같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심장이
터질 듯이 아프다가 쓰러져요. 그런데 협심증과의 차이점은, 협심증은 하고 쓰러졌는데 가만히 누워 있으면은 다시 통증이 사라지고 숨이 쉬어져요. 그런데 심근경색증은 30분 이상 누워 있어도 여전히 통증이 지속됩니다. 이미 딱 막혔기 때문에 누워 있다고 해서 달라질 이유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아랫배에 지방이 쌓인 것에서부터 올라오는 질병의 한 가지다. 또 이 아랫배가 지방이 쌓였을 때 거기에서 뿌리를 두고 또 다른 질병의 가지 하나가 솟아나는데, 이 아랫배에 지방이 쌓일 정도가 되면은 먹은 이 포도당을 지방으로 어디선가 합성을 해줬을 것 아니겠어요? 먹은 포도당이 남았을 때 지방으로 바꿔주는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그러면 아랫배에 이 정도 지방 쌓여 있는 것 보니까 여기 간에서도 지방으로 많이 합성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지방에도, 간에도 지방이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지방간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아랫배 나온 사람은 볼 것도 없습니다. 지방간이 있습니다. 자, 간에 기름기가 꼈다는 얘기예요. 간땡이가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 기능이 이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간이 하는 일은 자그마치 500가지가 넘는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간이 나빠졌을 때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한바탕 전쟁을 치릅니다. 면역세포하고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전쟁을 치룰 때는 몸에서 열이 나요. 마치 내가 느끼기에는 몸살 감기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몸살 감기 걸린 것처럼 좀 힘들었는데, 면역세포가 웬만큼만 건강하면은 면역세포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딱 잡아먹고 항체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예방접종 안 맞았는데도 항체 생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랫배가 나와서 지방이 많고 간에도 지방이 끼어 있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이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잡아먹지 못해요. 항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B형 간염 보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를 이제 먹어가면서 점점점 기력은 떨어지고 면역력이 더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 B형 간염 이 보균자가 드디어 이 간염 바이러스가 활성화 상태로 어느 날엔가는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간염 수치가 높아지고, 간의 염증을 바이러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다 보면은 이 간 세포에 상처가 생기고, 이걸 또 어떻게 아물게 했더니 또 염증이 생기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간 세포가 곰보딱지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간경화증이 찾아옵니다. 어떤 세포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상처를 계속 주면은 최종적으로는 암세포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B형 간염에서 간경화증까지 나이가 들면서 진행이 되고, 또 계속 자극을 주다 보면은 최종적으로는 간암까지 걸리는 것이 이게 정해진 길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내과 의사도 일평생 환자들을 보면서 B형 간염 환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별로 없어요, 백인들은. 그런데 중국, 아시아, 일본 요쪽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고, 결국은 이것을 싸워서 이길 만한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항체가 평생 생기지 않고,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더 떨어지면은 이게 활성화되면서 이제 간염 수치가 높아지고 간경화증, 간암, 이런 환자들이 지금도 저희 설악산에는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B형 간염 같은 것, 간경화증 같은 것에 걸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먼저
아랫배부터 정리를 하는 게 좋다. 내장 지방이 쌓여 있는 데서부터 이런 질병의 가지가 올라온다. 그래서 아랫배 나온 사람들 검사할 것도 없어요. 분명히 지방간이 있습니다. 검사해보면 지방간이 있어요. 사람은 간이 건강해야 됩니다. 해독의 장기, 자그마치 500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데 이 모든 기능들이 떨어지면 항상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랫배 지방부터 정리를 해보자. 내장 지방에서부터 뿌리를 두고 또 다른 질병의 가지가 하나 올라오는데, 여기 아랫배에 이렇게 지방이 많이 쌓일 정도 되면은 그 지방은 우리가 먹은 밥, 포도당이 쓰고도 남으면 지방으로 합성이 돼서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쌓인 것 보니까 혈관에는 사용되지 않은 포도당이 항상 차고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랫배가 나온 사람들은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당뇨병을 이제 가지게 되면은 그 끈적끈적한 포도당이 혈관에서 해결되지 않고 계속 흘러다니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디선가 막힐 것이고, 막힌 곳마다 합병증이 이제 이름을 달리하면서 붙게 되는 거예요. 눈에 있는 망막에 가느다란 모세혈관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당뇨병 환자들은 피가 잘 통하지 않고 막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내장이 찾아올 수도 있고 녹내장이 찾아오기도 쉽고, 그리고 여기에서 피가 딱 막히거나 아니면 터지면서 망막 혈증이 찾아오면서 시력이 떨어지고 안개 낀 것처럼 뿌연해지다가 나중에는 칠흑처럼 깜깜해지는 장님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혈관에서 처리되지 않은 포도당이 계속 공복혈당이 200 이상 올라다니면은 피는 항상 끈적끈적하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은 이런 합병증들이 오니까 우리 몸에서는 주인 양만 좀 어떻게 살려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어떻게 해서든지 몸 밖으로 버려줘야 됩니다. 제일 손쉽게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버리는 방법은 오줌으로 싸는 거예요. 오줌으로 싸려면 일단 오줌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줌을 만드는 장기가 어디예요? 신장입니다. 이 피를 걸러 가지고 이제 오줌을 신장이 만들고, 만들어진 오줌은 오줌보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오줌보에 빵빵하게 채워지면 오줌 싸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제 화장실 가서 싸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당이 높은 사람들은 혈관 속에 있는 포도당을 신장에서 걸러 가지고 오줌보에다가 보내버려요. 그래서 오줌과 함께 포도당을 이제 버리면 혈당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 버려서 끝나지 않고 계속 당이 높은 것이 당뇨병 환자니까, 당뇨병 환자들은 남들보다도 신장이 몇 배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차를 사보면 차를 조금씩만 타면서 관리하면은 30년을 써도 아직 새 차지만 영업용 자동차는 7년만 써도 폐차를 시켜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신장이 120년을 써먹을 수 있도록 아주 튼튼한 장기인데, 이렇게 당뇨병 환자들은 남들보다도 몇 배로 이걸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40-50년만 써먹어도 얘가 딱 망가져 버려요. 폐차를 시켜야 돼. 그래서 이제 신부전증이 찾아오고 투석을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가서 해야 됩니다. 한 번 가면 4-5시간씩 누워 있어야 돼요. 이런 심각한 질병의 가지들이 비만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 또 이 끈적끈적한 피가 신경세포에 영양분을 잘 공급해주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신경세포가 죽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신경세포가 죽어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모릅니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그것도 전신이 신경 있는 데는 다 아플 수 있는 그런 무서운 합병증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또 이 당뇨병이라고 하는 가지에서 셋가지 하나가 올라오는데, 그 끈적끈적한 피가 여기 뇌에 있는 혈관에서 당뇨 있는 사람은 딱 막힐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지팡이 잡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뇌졸중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끈적끈적한 피가 이게 너무 끈적끈적하니까 좀 혈관 벽에다가 이렇게 좀 붙여놓고 정리하면서라도 피가 흘러다니는 통로를 확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혈관벽에 달라붙은 것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혈관이 좁아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막히는 날도 오는데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에서 막혀버리면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게 딱 막혀가지고 망막에 있는 혈관을 막아버리면 안 보여요. 뿌연하게 안개 낀 것처럼 보이다가 장님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심장에서 제일 먼 쪽인 손가락 끝, 발가락 끝에서 이 끈적끈적한 피가 막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발톱을 깎다가 살짝 상처만 나도 보통 사람은 새로운 피를 공급해 주면서 새살 만들면 끝인데 당뇨 환자들은 그게 안 돼요. 그냥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가락 잘라야 되고 발목 자르고 아주 심각한 이런 합병증들이 찾아오는 것을 봐요. 아랫배가 나온 이 비만으로부터 또 질병의 가지 하나가 올라오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혈관에 많이 굴러다니는 그 지방질과 콜레스테롤을 이 혈관벽에다가 붙여주면서라도 우선 혈액순환이 되게 하는 과정에서 혈관벽은 두꺼워지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동맥경화증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옛날보다도 혈관 속을 보니까 이렇게 넓었던 사람이 좁아지지 않겠어요? 좁아진 혈관으로 옛날과 똑같은 양의 피를 품어주는 비결은 세게 품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혈관에서는 이 압력이 높아지게 돼 있고 이것을 우리는 고혈압이라고 그래요. 아랫배 나온 사람들은 고혈압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디톡스 하면서 아랫배만 딱 정리하면 혈압약 20년 먹던 사람 그냥 정리돼요. 혈압 금방 떨어집니다. 2주 만에 떨어져요. 몇 대째 혈압을 가지고 고생을 하던 본태성 고혈압도 아랫배 정리하면 거짓말처럼 그냥 떨어지는 것을 봐요. 자, 또 이 질병의 가지에서 고혈압이 있고 혈압이 높으면 어느 순간 이걸 견디지 못하고 뇌에 있는 혈관이 터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뇌출혈이 같이 따라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좁아지다 못해 그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 완전히 딱 막혀버리면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질병이 또 찾아올 수가 있겠어요. 자, 비만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올라온 한 가지는 어떤 질병을 열매 맺는가 하면은 몸무게가 50kg 정도 됐을 때는 요 관절이 견뎌줄 만한데 100kg가 됐어요. 무거운 겁니다. 그러면 관절에서 통증이 오게 돼 있고 심하면은 그 관절 사이에 있는 물렁뼈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깨질 수도 있습니다.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든 퇴행성 관절염이든 아랫배가 나왔으면서 무릎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랫배만 딱 걷어내면 몸무게가 줄어들면 통증이 싹 사라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이 관절염이 무게가 많이 나가면 물리적으로 찾아올 수가 있다. 또 그 비만이 생길 정도가 됐다고 하면은 이 아무래도 그렇게 뚱뚱할 정도 되면 고기를 먹은 경우가 많겠죠. 이 밥을 먹어가지고 뚱뚱해지기보다는 고기를 먹으면 조금만 먹어도 칼로리가 많으니까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은 경우가 많은데 고기를 많이 먹으면 그만큼 단백질이 필요 이상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럼 사용하고 남는 단백질은 분해가 돼야 돼요. 분해되는 과정에서 요산이 나옵니다. 퓨린체가 나와요. 그러면 그 요산이 혈관을 타고 돌다가 엄지발가락 여기 마디 있는 쪽에서 딱 걸려서 쌓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계속 쌓이면은 요 요산이 마치 뾰족한 유리 조각처럼 쌓여요. 그래서 여기가 살짝 손으로 스쳤다 하면은 속에서 바늘이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나오는데 이것을 바람만 살짝 불어도 통증이 느껴진다 해서
통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통풍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통풍 환자는 고기를 끊으면은 아주 쉽게 치료가 되고, 그리고 이 백퇴된 디톡스를 하면은 거짓말처럼 치료가 되는데, 식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는 한은 어렵습니다. 병원 가서 약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 유리 조각 같은 이 요산 결정체를 녹이는 약을 먹는다? 그러면 간이 다 망가져요. 아니, 유리 조각을 녹일 정도 약이 간을 못 녹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약을 먹고 이 통풍을 치료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간이 나빠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이 퓨린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생활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거 먹어서 녹인다고 해서 또 안 생기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여러 가지 질병들의 가지가 비만에서부터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비만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한 질병의 가지가 올라오는데, 여기 아랫배에 이렇게 지방세포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지방세포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폐경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뚝 떨어지죠.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폐경기가 오는데, 그러면은 이제 폐경기가 오면은 이 남소에서 여성 호르몬을 주로 만드니까 여성 호르몬이 이제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성 호르몬이 하나도 없을까요? 검사해 보면은 그래도 여성 호르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난소는 다 폐기 처분했는데, 또 난소 절제 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가 하고 보니까 지방세포에서 여성 호르몬을 만든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여성 호르몬도 적당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넘치면 유방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랫배가 나온 사람들은 이 여성 호르몬의 균형이 맞춰지지 않으면서 월경 불순이라고 하는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못 낳는 불임증 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뚱뚱하면은요. 그리고 또 성기능 장애가 와요. 불감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 질병들이 열매 맺을 수가 있고, 또 그 비만이 있을 때 열등감이 좀 찾아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우울증이나 열등감이라고 하는 정신 쪽에서도 열매가 하나 맺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전에는 보지 못했었던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좀 먹고 살면서 고혈압, 당뇨, 심장병, 협심증, 통풍, 이런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들을 괴롭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뇌졸중 하나 따내고, 또 무슨 고혈압 하나 따내고, 무슨 또 심근경색증 하나 따내고, 언제 다 따내겠어요? 어떻게 좀 하면 제일 손쉽게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비만이라고 하는 뿌리 하나 잡고 뽑아내면 나머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의 싹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데 보지 말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아랫배에 나오고 여기 이 내장 지방이 있는 데서부터 이 수많은 가지들이 올라온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내장 지방 하나 뽑아 버리자. 그럼 나머지는 한꺼번에 다 뽑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도 내장 지방을 요요 현상 없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백투에덴 디톡스를 하면은 여기 지금 나온 모든 질병이 한꺼번에 다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만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이 적어도 30종류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많은 종류의 이런 질병들이 아랫배가 나오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과연 비만이 있을 때 왜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 결국은 국제보건기구에서 왜 그 뚱뚱한 걸 왜 자꾸 질병이라고 정의를 내리게 됐는지, 그 연관성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국제보건기구에서
1997년도에 이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를 합니다. 살과의 전쟁을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선진국에서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비만 인구가 전염병처럼 번져가고 있다. 건강을 해치는 최고의 적은 담배 다음으로 비만이다. 그래서 비만의 심각성을 지금 이 의사들이 파악하고 국제보건기구에서는 비만은 질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이 비만과의 전쟁, 살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쉽지 않아요. 아직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백전백패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 이 비만일 때 어떤 질병들이 탄생할 수 있는지를 좀 몇 가지만 정리해서 봅니다. 일단 아랫배가 나온 사람들은 심혈관계 질환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뚱뚱해졌다, 아랫배 지방이 차고 이제 넘치는 게 있다, 그러면은 혈관에도 그만큼 기름기가 많이 흘러다닌다는 얘기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끈적끈적한 피를 품어주려면 심장은 세게 품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혈압은 자동적으로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고혈압 환자들의 85%는 BMI가,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 과체중 내지는 비만으로 드러나고 있더라. 물론 마른 사람들도 고혈압이 있지만 대부분 뚱뚱하다 그러면은 첫 마디가 혹시 혈압이 있지 않으세요? 물어보면 85%는 가지고 있지요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과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 또 이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은 이게 연결되어 있는 질병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과도한 체중, 좀 뚱뚱하다, 그 중에서도 다른 데 뚱뚱한 건 괜찮아요. 허벅지 뚱뚱한 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이 지방이라도 이 허벅지가 두꺼운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아랫배가 두꺼운 게 문제입니다. 이 아랫배에 쌓인 지방은 여기에 내장이 있고 우리가 하루 세 끼 먹은 음식이 소화되면서 여기에서 영양분을 몸속으로 흡수하는 부분인데, 여기가 지방질로 꽉 차 있다는 얘기는 지방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지방은 독소의 저장 창고라고 그랬어요. 활성산소가 득실거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랫배에. 그래서 영양소 흡수할 때마다 이 혈관이 쓰레기가 가득 찬 남지도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서 영양소만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도 같이 흡수되면서 영양분만 세포에 나눠주는 게 아니라 활성산소라는 독소도 나누어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체중을 가진 사람들은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고혈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5배 내지 6배가 높다라는 사실이 이게 통계입니다. 그래서 뚱뚱한 사람은 혹시 혈압 없어요 하고 물어보면 대충 맞고 아직 없어요 그래도 나이 들면 틀림없이 혈압이 찾아옵니다. 거의 확실히 찾아와요. 그래서 혈압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아랫배를 빼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의 시모무라 교수님이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지방 중에서도 여기 아랫배 나온 것 내장 지방이 얼마나 해로운가 하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 내장에 지방이 있으면 거기에 활성산소가 많이 있다는 얘기고, 활성산소가 있으니까 음식 먹을 때마다 활성산소가 같이 혈관 속으로 흡수가 되고, 그 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에 활성산소가 딱 달라붙으면 산화콜레스테롤이 되고, 산화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달라붙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동맥경화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장지방이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동맥경화증이 증가가 되고, 동맥경화증이 있는 사람들은 혈관이 딱딱하게 굳었고 좁아졌기 때문에 좁아진 혈관으로 옛날과 똑같은 양의 피를 품어주려면 세게 품어주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혈관에서는 혈압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냥 생리적으로 비만과 고혈압은 연결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 사이즈가 1cm 늘어날 때마다 수명은 1년씩 단축된다, 이렇게 통계를 발표를 합니다. 이번에 아랫배가 좀 헐렁헐렁하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몇 년 수명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한 3cm 줄었다 그러면은 한 3년은 더 이제 신체 나이가 젊어졌으니까 그만큼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국제보건기구에서 2004년도에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 한 30만 명을 대상으로 7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연구한 큰 결과입니다. 체질량 지수 BMI Body Mass Index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얼마나 많이 나가느냐, 얼마나 뚱뚱하냐, 요걸 측정하는 것인데, 요것은 자기 몸무게를 킬로그램으로 계산하고 뭘로 나누는가 하면은 자기 키로 나누는 건데, 키를 미터로 계산을 해요. 160cm는 몇 미터예요? 1.6미터죠. 그래서 미터로 계산한 키를 자승을 합니다. 그래서 체중 킬로그램 나누기 미터로 계산한 자기 키를 2번 곱한 것으로 나누면 체질량 지수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몸무게가 키에 비해서 많이 나간다 그러면은 체질량 지수는 높아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뚱뚱하다, 또 같은 몸무게라도 키가 크다 그러면 체질량 지수는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체질량 지수가 25가 넘으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비만 환자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체질량 지수가 1씩 올라갈 때마다, 즉 아랫배가 나올 때마다, 뚱뚱해질 때마다 심장병은 9%씩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BMI가 24인 사람보다 25인 사람은 심장병에 걸릴 가능성이 9%가 더 증가되고, 26일이면 18%가 더 증가되고, 이런 식으로 이 아랫배 나오고 뚱뚱하면은 심장병에 걸릴 가능성이 확실히 많아진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뇌졸중으로 쓰러질 가능성이 BMI가 1 증가될 때마다 8%씩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결론을 내려보면은 정상 체중보다도 더 나오는 사람들의 경우에 체중을 5kg 뺄 때마다 확장기 혈압, 밑에 혈압이죠. 밑에 혈압이 5씩 떨어지고 위의 혈압이 10씩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백투에덴 디톡스를 하면서 아랫배가 빠지고 체중이 줄어들면 혈압은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본태성 고혈압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약 안 먹어도 정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냥 몸무게 하나 줄이는 이것만 가지고도 줄어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혈압을 떨어뜨려 주는 것이 체중 빼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백투에덴에서는 소금 조금만 줄여도 혈압은 떨어지게 돼 있고, 고기 먹던 사람이 채식으로만 바꿔도 얼마 떨어지게 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면은 혈압이 안 떨어지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악산으로 온 사람들은 일광욕을 하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까요? 일광욕을 하면은 햇볕 속에 자외선이 있어요. 자외선이 딱 피부로 들어오면은 뭐가 생성된다고 알고 있어요? 비타민 D가 만들어지죠. 아니 뭐 어떻게 요술 방망이도 아니고 비타민 D가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죠. 자외선이 비타민 D로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외선은 자극을 줄 뿐이고, 분명히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고 보니까 이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로 바꿔주더라는 거예요, 자외선이. 그래서
비타민 D 만들어지는 건 많이 알고, 비타민 D가 만들어지면 이 피 속에 있는 칼슘을 잘 흡수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또 치료된다는 건 잘 알잖아요. 근데 비타민 D가 대장암, 유방암, 암을 이길 수 있도록 면역력을 또 증강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입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D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 혈관에 쌓여 있었던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바뀌었으니까 동맥경화증이 치료가 되고, 동맥경화증이 치료가 되니까 혈압이 떨어지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이 백투에덴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8가지를 다시 공부해 보면은 혈압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 약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미국에서 평생 고혈압 환자가 쓰러져 가지고 뇌졸중 환자가 되면은 재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활 치료만 평생 해오던 재활 치료 전문의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딱 참여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이 기가 막힌 프로그램이라 이거예요. 자기는 평생 고혈압으로 쓰러진 중풍 환자들 재활 치료하느라고 평생을 보냈는데 100% 회복이 될까요? 한번 쓰러진 사람 재활 치료 잘하면 100% 회복이 됩니까? 아무리 잘해도 원래 상태로는 안 돌아가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백투에덴은 아예 뇌졸중으로 안 쓰러지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쓰러진 환자들에게 첫 번째 문진이 뭐냐면은, 혈압이 있었어요?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고혈압 없었어요? 그런데도 쓰러진 사람이 간혹 있고, 대부분은 혈압 있었지요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뭘까요? 그러면 혈압약 먹었어요? 이걸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쓰러졌지. 이제 한번 혼내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혈압약 잘 먹었어요. 그런데도 쓰러져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근데 혈압약을 먹었는데 그럼 혈압 조절이 안 됐습니까? 혈압약을 먹어도 조절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30년 동안 만나본 뇌졸중 환자들 중에서 고혈압이 있었고, 고혈압약 잘 먹었고, 혈압도 120에 80 잘 조절이 됐는데 쓰러졌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혈압약 먹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고혈압약을 먹고서 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사람도 많지만 조절이 됐다 손칠지라도 쓰러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혈압약을 먹지 않고서도 스스로 내 몸이 혈압을 정상이 되도록 조절을 해줘야 이게 진짜지, 약 먹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약 끊고서 혈압이 정상이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느냐?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혈압만 가지고 몇 시간 강의를 할 때가 있는데 그걸 다 들어보면, 야, 저거 혈압이 정상이 안 되면 이상하겠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고기만 끊어도 얼만큼 내려간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 소금만 끊어도 얼만큼 내려가고, 여기 체중만 5kg 줄여도 줄일 때마다 혈압이 10씩 떨어지고, 햇볕만 받아도 혈압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생활 습관을 바꿔서 실천을 하면은 혈압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정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만이 있는 사람들은 당뇨병이 찾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아랫배 지방을 쌓아놓을 정도가 됐으니 쓰지 못하고 남아도는 포도당이 혈관에 많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연구한 것을 보니까 BMI가 좀, 즉 이 뚱뚱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좀 말랐다 하는 사람에 비해서
아주 뚱뚱한 사람, BMI가 30 이상이 되면 와, 뚱뚱하네 하는 정도 되는 거예요. 요 정도 되는 사람은 마른 사람에 비해서 당뇨병을 가질 가능성이 2800%가 높다는 거예요. 2800%가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뚱뚱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BMI가 21에서 25 정도만 돼도 이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500%가 더 높아요. BMI가 21보다 낮다, 조금 날씬하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비해서 뚱뚱할수록 이렇게 당뇨병은 높다. 그래서 비만과 당뇨병은 연결이 돼 있다. 또 비만을 가진 사람들은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자,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이 뭐냐면은 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만병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생활 습관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뿌리에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나무의 가지들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고혈압을 딱 걸리면 고혈압을 돌보는 이 의사를 찾아가야 되고, 심장병이 걸리면 심장병 돌보는 의사를 찾아가야 되고, 전혀 다른 질병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생활 습관이 잘못된 똑같은 뿌리에서 올라온 다른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운이 고혈압이라고 하는 가지 하나로 다 뭉쳐가지고 열매 맺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고혈압 환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골고루 나누어져서 올라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누어서 올라와도 그 총점이 얼마 이상이 되면 이건 심각한 환자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대사증후군이다, 대사가 잘 안 되는 환자다라고 최근에 새로운 질병으로 분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환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설악산에 오면 첫날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자기소개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많이 오는가 하면 암이나 이렇게 심각한 환자들만 오는 게 아니고 뭐 별로 안 아픈 사람도 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하면은 저는 뭐 특별한 병은 없고요, 뭐 아랫배가 조금 나왔고 혈압이 뭐 고혈압 환자는 아니지만 조금 뭐 경계치 정도 있고 당뇨병은 아니지만 혈당이 조금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은 대사장애군이라고 하는 환자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대사증후군 환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첫째, 공복혈당이 110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110이면은 당뇨입니까? 당뇨가 아닙니까? 당뇨 아니에요. 당뇨는 적어도 공복혈당이 126은 넘어야 당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뇨 환자 아니에요. 옛날 개념으로는 환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복혈당이 110이나 111만 돼도 1점 먹고 들어가야 돼요. 1점. 그 다음에 두 번째, 혈압이 위의 혈압이 130이 넘든지 밑에 혈압이 85가 넘으면 또 1점을 먹고 들어가야 돼요. 고혈압 환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고혈압은 140에 90이 넘어야 고혈압 환자입니다. 아직 고혈압 아니에요. 그냥 경계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1점을 먹고 들어가요. 세 번째, 중성지방이 150을 넘습니다. 웬만하면 한국 사람들은 150 다 넘어요. 이건 높은 정도 아닙니다. 그죠? 뭐 한 200은 넘어야 뭐 중성지방이 높다고 얘기를 하지요. 150, 그래도 1점 먹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HDL 콜레스테롤이 남자는 40보다 낮고 여자는
50보다 낮다? 그럼 1점 먹고 들어가야 돼. 높은 거 아닙니다. 이거 한 100 이렇게 넘어가야 높다고 그러지. 그런데 요 정도만 돼도 1점 먹고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허리 둘레가 남자 같은 경우는 90이 넘는다, 여자는 85가 넘는다, 웬만하면 넘을 수 있어요. 그러면 1점 먹고 들어가야 돼요. 이 5가지 중에서 하나씩 떨어뜨려 놓고 보면 하나도 질병이 아니지만, 환자가 아니지만, 이 중에서 3가지 이상 걸렸다, 3점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자체만으로도 환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요것을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나갔으면 아직 벌써 환자인데, 요걸 5군데로 나눠가지고 보낸 아주 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점은 어차피 높기 때문에 하나로 모아져서 나간 사람하고 똑같이 죽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대사장애 증후군이라고 하는 환자로 이제 병원에서 분류를 하게 돼 있고, 보험 처리가 됩니다. 환자니까. 그래서 대부분 우리들이 이런 대사장애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벌써 전 국민의 이 한 30세 이상 중에서 거의 30% 이상이 다 대사장애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배가 뚱뚱하면 이 모든 대사장애 증후군이 다 열매 맺게 돼 있기 때문에 아랫배 비만부터 해결을 하자. 네 번째는 비만이 있는 사람들은 암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보니까 Journal of Chronic Disease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7만 5천 명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예요.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 뚱뚱한 사람은, 여성 같은 경우는 155%가 암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요. 또 남자 같은 경우는 133%가 암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은 내장 지방을 좀 해결해 놓으면은 안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임산부가 비만이 있을 때는 훨씬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이 갖기 전에 여러분들의 딸이나 여러분들의 손녀딸에게 빨리 백투에덴 디톡스를 해서 비만을 해결하고 아이를 배야 돼요. 아기 난 다음에 비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아기 낳기 전부터 천연대 아랫배 많이 나온 아이들 요즘 많잖아요. 그대로 아이 가지면 이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빨리 아랫배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설악산에는 결혼하기 전에 결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는 이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젊은 남녀들이 많이 있어요. 자, 특별히 배가 나온 상태에서 아이를 배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여기 지방이 많다는 얘기니까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에스테로겐 과다 분비가 되면서 생식 기능에 이상이 오고, 비만 여성의 30% 내지 47%는 배란 주기가 불규칙적이게 됩니다. 멘스가 불규칙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이 배기가 타이밍 맞추기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불임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뚱뚱한 여자들은. 자, 그리고 아이를 혹시 뵙다 손칠지라도 임산부 질환이 날씬한 임산부보다도 배가 나온 임산부는 얼마나 많아지는가 하면요, 정상 체중을 가진 여성에 비해서 이 뚱뚱한 여인이 아이를 배면은 아이를 뵌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이 4배 내지 7배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때 아프면 약도 함부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피차가 고생입니다. 근데 알면서도 할 수 없이 약을 먹었다 그러면 누가 이제 피해를 보는 거예요? 2세가 피해를 보니까 그 전에 이 살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임산부가 뚱뚱한 사람이 아이를 배면 임신 중독증,
임신성 당뇨병, 난산, 제왕절개 이런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3배 내지 6배나 높습니다.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이 갖기 전에 먼저 내장 지방만큼은 해결을 해줘라. 어렵지 않습니다. 백투에덴에 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비만을 가진 사람들은 간에 기름기가 껴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방간이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뚱뚱하다. 그러면은 이 지방질이 많다는 얘기고, 지방세포가 많으면은 인슐린의 효능이 저하가 됩니다. 이 세포에 기름기가 껴 있으니까 초인종이 눌러도 안 눌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누르는데 초인종이 안 열어지고 그 다음에 혈관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여전히 혈당이 높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가 돼야 됩니다. 열어질 때까지.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증가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슐린이 하는 일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합성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수치가 증가된 사람들은 중성지방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중성지방이 많아지면은 그 지방이 넘치니까 간에 자꾸 덕지 쌓이게 되어 있고 지방간이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비만이 있으면 지방간이 생기고, 간에 지방이 쌓일 정도로 지방이 넘친 사람은 아랫배까지도 지방이 쌓이게 돼 있고 비만이 오게 돼 있다. 그 비만 때문에 또 지방간이 더 증가된다. 자, 그래서 이 비만 환자의 90% 이상은 지방간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비만을 해결해서 간을 건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비만이 있는 사람들은 결석이 증가가 됩니다. 뚱뚱한 사람은 이 쓸개 없는 사람이 많아요. 벌써 뗐어. 쓸개에 돌멩이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벌써 없어. 쓸개 없는 사람이에요. 쓸개가 없으면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가지고 쓸개 주머니에다가 이 담즙을 저장을 해놓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장되어 있다가 음식을 먹고 그 속에 지방질이 들어올 때마다 이 담즙이 분비가 되면서 지방을 소화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쓸개를 뗀 사람들은 기름기 있는 음식 먹을 때마다 더부룩할 거예요. 지방질이 소화가 안 됩니다. 함부로 떼는 게 아니에요. 그 뭐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고 자꾸 생각하고 껄핏하면 떼는데 그게 똑같은 게 아닙니다. 지방질이 소화가 안 돼요. 그걸 떼버리면. 자, 그래서 이 쓸개에 돌멩이가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내장 지방을 가진 사람들은 내장에 기름기, 콜레스테롤이 차고 넘치도록 지금 쌓여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기름기가 넘친다는 얘기는 이게 굳어가지고 여기 쓸개 주머니에도 뭉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칼슘까지 달라붙으면은 이게 완전히 딱딱한 돌멩이가 돼요. 결석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석 때문에 나중에 쓸개 자꾸 떼내려고만 하지 말고 그 전에 내장 지방을 해결하면 된다. 그래서 이번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한 번으로 이게 다 해결되면 그냥 한 번으로 끝내면 되지만 그 다음 또 뭐 먹으면서 또 자꾸 찔 거 아니겠어요. 백투에덴 디톡스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할 때만 힘듭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그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종종 4일짜리 디톡스를 좀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하루짜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번 싹 정리가 되든지, 정리가 안 되면 나눠서라도 정리될 때까지, 내장 지방이 정상이 될 때까지는 디톡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냥 일주는 시동 거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 좀 이어서 하겠다. 그래서 2주, 3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동 건 김에 그냥 가는 거예요. 이번 4일이 어려웠지 다음 주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시동 걸 때만 그렇지 한 3일 동안은 요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쓰는 시스템으로 맞춰져 있는데 이제 내 속에 있는 지방질을 태우는 에너지로 시스템을 바꾸느라고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지금 배 하나도 안 고프신 분 있어요? 배고픈 거 별로 모르겠다. 있습니다. 근데 첫날은 배가 좀 고팠죠. 이게 시스템 바꾸느라고 배가 고파요. 밥은 안 먹어주지. 탄수화물을 쓰는 시스템이었는데 밥을 안 먹어주니까 왜 잊어버렸느냐, 밥 좀 넣어줘라, 계속 배고픈 증상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 3일 지나면은 이제 이 속에 있는 지방질을 태우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져서 밥을 안 먹어도 하나도 배가 안 고프다니까요. 진짜 막 한 달도 할 수 있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허전할 뿐이지 배가 막 고파 미치겠다 요 정도는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친 김에 한 주, 두 주, 세 주 갈 수 있어요. 처음 3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배가 고프지 않으면 한 3, 4주 갈 수도 있어요.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배가 너무 고프다 그러면은 4일 하고 3일 보식하고 4일 하고 3일 보식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건 견딜만 하다 그러면 그냥 쭉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쭉 가면은 내장 지방은 뭐 그냥 계산적으로 무조건 빠지게 돼 있어요. 계속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번 4일 동안에 몸무게가 보통은 3kg 정도는 빠집니다. 평균 2kg 내지 3kg, 5kg까지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면은 계속 빠져. 저쪽 다이어트 전문 프로그램에서는 목표를 어떻게 잡는가 하면은요, 1년에 12kg 빠지는 걸 목표로 잡으라고 그래요. 1년에 12kg 빠진다. 굉장한 거죠. 그것도 굉장한 거죠. 그럼 한 달에 1kg 빼는 게 목표입니다. 이 전문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그런데 4일 만에 3kg, 4kg가 빠진다는 게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저녁 내일까지 잘 들으시면 절대로 요요 현상이 없는 프로그램이 백투에덴 디톡스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요요 현상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BMI가 32가 넘을 정도로 많이 뚱뚱한 사람은 결석증에 걸릴 가능성이 날씬한 사람보다 3배가 높고, BMI가 45가 넘는 아주 뚱뚱한 사람, 이런 사람은 결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7배나 높다. 그래서 비만과 결석증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내장 지방을 청소를 해보자. 자, 8번째, 코 고는 사람들 있죠. 잠잘 때 또 잠자면서 막 숨이 딱 멈춰가지고 죽은 줄 알아가지고 죽었나 하고 보니까 다시 푸 하고 숨 쉬는 사람들이 있죠. 수면 무호흡증, 심각한 질병입니다. 뇌세포는요 4분만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뇌세포가 파괴돼요. 한참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비만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코를 안 골았는데 아랫배가 나오면서부터 코 고는 사람들 많이 있죠. 젊어서는 코 안 골았는데 나이 들면서 코 고는 사람들 많아요. 자, 이것이 왜 비만과 관계가 있는가 보면은 이제 숨을 쉴 때 공기가 들어가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있는데 아랫배가 나올 정도가 됐다고 하면은 여기 지방질이 쌓였다는 얘기니까, 그 정도 지방이 쌓였다고 하면은 여기 공기가 들어가는 기도에도 기름기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씬할 때보다도 공기가 들어가는 여기에 지방질이 쌓이면 좁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넓었을 때는 코를 안 고는데 좁아지면 문풍지 떠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여행 가서 코 고는 사람하고는 같이 앉아야 되는데 뭐 잡았어야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안 잡아도 대충 맞출 수가 있는데 누구를 피하면 돼요? 네. 아랫배 나온 사람 피하면 대충은 맞아요. 아랫배가 나온 사람은 대충 코를 곱니다. 반대로 백투에덴 디톡스를 하면
코 고른 사람이 이게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수면 무호흡증 환자도 치료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보통 체중을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 뚱뚱하다 그러면은 수면 무호흡증에 걸릴 가능성이 1200% 내지 3000%가 더 높다는 거예요. 12배 내지 30배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백투에덴 디톡스를 해서 아랫배를 정리하면 수면 무호흡증까지 치료가 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비만과 질병은 너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보건기구에서는 비만 자체가 질병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만은 질병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인 사람들은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7년이 짧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뚱뚱하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7년이 더 평균 수명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비만만큼은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내일 저녁에 강의를 하겠는데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도 요요 현상 없이 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최신 의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모아서 이 백투에덴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날는지 모르겠지만 차근차근 다 배우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설악산에서는 170kg짜리가 와요. 170kg, 한국 사람이 170kg도 있어요. 한 달에 30kg를 빼고 갑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짧아 제가 막 열심히 달려가고는 있는데 아쉬워요. 꼭 필요한 것들을 지금 해주지 못하고, 그리고 항산화 주스를 다 나눠주면 안 돼.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우리 목사님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몇 사람 나눠준 것 같아. 그러면 에이 좀 힘든데 그냥 오늘 그냥 여기서 강의 안 듣고 그냥 누워 있을래. 그러면 이 사람이 강의를 안 듣고 오늘 정도 힘들다 그러면은 먹어버려요. 10시에 계란을 까먹어,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일 있어도 오후 3시 포도 이 항산화 주스는 안 줘야 돼요. 여기 와서 먹고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강의 없이도 다 치료되면 제가 막 목이 터지라고 외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눠주고 그냥 말아버리지. 이게 중간에 다 넘어지고 해낼 수가 없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한 번 강의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잘 들어두면은 집에서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번으로 아랫배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몇 번 나눠서 해야지. 그래서 제대로 한 번 꼭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항산화 주스만 딱 사가지고 가는 사람은 저 사람이 틀림없이 치료될 사람인데 괜히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가서 먹으면서라도 하세요. 이 사람들은 중간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틀림없이 치료될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중간에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에이 이거 백투해야 된다, 해봤는데 소용없어. 차라리 그냥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음 기회에 제대로 휴가 내가지고 해, 요게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괜히 그냥 봐줬다가 에이 백투해야 된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어. 배만 고프고 죽을 뻔했어. 그 소리밖에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전화해가지고 오늘 저녁이라도 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틀림없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이 강의 듣지 않으면 이 고비를 넘어가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본에 뚱뚱한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죠. 스모 선수들의 평균 수명이 50세밖에 안 된대요. 빨리 죽습니다. 자, 그래서 이 머핀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유튜브에도 있어요. 머핀맨. 이 영화는 제시카 아이즈너라고 하는 의사가 만든 영화입니다. 의사가 만든 영화인데 머핀이라고 하는 빵 아시죠?
예, 이게 그냥 뭐 먹으면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의 주제는 비만이라고 하는 질병은 신종 전염병이다, 이렇게 영화를 만든 거예요. 진짜 전염병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 비만이 막 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종 이 전염병인데, 비만은 결국은 그 전염병이 막 전 세계로 번져가지고 비만이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인류가 멸종당한다,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영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비만만큼은 좀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전 세계적으로 살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지금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 비만 해결하려고. 그래서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지금 소비되고 있는 비용이 얼만큼인가 하면은, 미국이 1년 국방 예산으로 396조 원이 소비되고 있는데, 비만 때문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비용이 120조 원이나 된대요. 굉장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국방 예산이 34조 원씩 1년에 사용되고 있는데, 1년에 이 비만 때문에 소비되고 있는 비용이 3조 4천억 원이나 됩니다. 굉장해. 이렇게 많이 지금 쏟아붓으면 해결됐느냐?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돈은 돈대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감도 못 잡고 있어요. 자, 지난 70년간 이 살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 살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 방법이 2만 6천 종류나 지금 출시가 됐어요. 얼마나 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나왔는지 몰라, 지난 70년 동안. 그만큼 이 살과의 전쟁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은 2만 6천 가지나 다이어트 방법이 나왔다는 얘기는 아직도 답이 안 나왔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2만 6천 가지 다이어트 방법이 나왔지만은 그 중에 99.5%는 다 소용이 없는 실패한 다이어트로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종류 다이어트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99.5%는 다 쓸데없는, 소용없는 다이어트 방법이다. 여기서도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 많이 있죠?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99.5%가 다 쓸데없는 다이어트 방법이었고, 미국에서 유명한 UCLA 대학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기꾼 비슷한, 그냥 먹고 잠만 자도 살 빠진다, 이런 사기꾼 같은 거 다 빼버리고, 미국에서 그래도 야, 이건 좀 효과가 있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다 하고 인정될 만한 프로그램도 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 그래도 인정받을 만한 다이어트 프로그램 30종류를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31개 진짜 괜찮다라고 하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이제 쫓아다니면서 조사를 해가지고 아메리칸 사이컬지에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처음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은 체중이 한 5% 내지 10% 정도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비즈니스가 되는 겁니다. 100kg인 사람이 한 6개월 했더니 10% 빠지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90kg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돼도 이 비즈니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막 대기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31개를 꽤 된다고 하는 프로그램을 쫓아다니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좀 빠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한 5년 동안 계속 뒷조사를 해봤더니 5년 지나고 나서는 83% 이상은 예전 체중으로 다 돌아갔든지, 아니면 오히려 옛날보다도 더 쪘든지,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이게 신통치 않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쓸데없는 그런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살을 빼겠다고 하는 다이어트 시장이 자그마치 7조 6천억 원이나 되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요 현상 없이 살을 빼는 비결을 발견했다, 그럼 7조 6천억 원어치 시장을 정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것을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오늘 저녁, 내일 저녁 이 살을 요요 현상 없이, 배고픈 것 없이 확실히 뺄 수 있는 비결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방법은 양방 한방 다이어트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이 이 프로그램에 미국에서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방 한방 지금까지 나와 있던 어떤 다이어트 프로그램보다도 이건 기가 막힌 프로그램이다. 양방 한방 의사들이 그렇게 입을 모아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주로 이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주로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저녁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살을 뺀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오프라 윈프리의 경험을 하나 좀 나누어 갖고 오늘 낮 강의를 좀 마치겠어요. 오프라 윈프리 잘 아시죠? 예.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8살 때 미혼모 엄마에게서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아빠도 누군지도 모르면서 18살 먹은 여자한테 태어난 아이예요. 흑인 빈민굴에서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9살 때 성폭행을 벌써 당해요. 그리고 14살 때는 조산아를 출생을 해야 되는 운명입니다. 이게 이게 원해서가 아니고 강제로 다 당한 거예요. 참,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출발을 했습니까? 굉장한 여자예요. 이런 악조건에서도 책 읽기를 그렇게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책을 그렇게 읽기를 좋아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잠자기 전에 오늘 내가 감사해야 될 것,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5가지를 찾아서 썼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수렁에서 이 여인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올라가게 만듭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 전 세계 연예인 중에서 최고로 돈을 많이 버는 여인. 1년 수입이 1,500억 원이에요. 1,500억. 일평생 1,500억 원만 벌어도 괜찮겠죠. 1년에 1,500억 원씩 벌어요.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쓴 자서전 제목이 뭔가 하면 나는 실패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사전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실패란 없다. 이 여자만큼은 좀 믿어줄 만한 제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기까지 올라갔겠죠. 그런데 나는 실패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좌우명인 이 여자가 살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이 비만에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사람이 120kg 체중을 가지고 있었는데 살을 좀 빼봐야 되겠다 하고 살과의 전쟁을 드디어 이제 치릅니다. 이 사람은 실패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좌우명이. 그런데 처음에는 애킨스 다이어트로 도전을 했습니다. 애킨스 다이어트가 뭐예요? 황제 다이어트입니다. 고기만 먹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먹고. 얼마나 좋아, 황제같이. 그래도 살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집니다. 왜? 이걸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든지 한 가지만 먹으면 살은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세포는 수명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세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만들어져요. 세포 하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참으로 다양한 영양소가 다 짝이 맞아야만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하나만 먹으면 세포 하나도 안 만들어져요. 세포는 죽는데 안 만들어지니까 살은 빠집니다. 수박만 먹어도 빠지게 돼 있고, 포도만 먹어도 빠지게 돼 있고, 고기만 먹어도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떡만 먹어도 빠집니다. 간단해 다이어트는. 그런데 문제는 하나만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정 순간까지는 살이 빠지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게 결국은 살은 빠지지만 요게 먹었지만 쓸데없으니까 분해 처리돼야 되지 않겠어요? 수많은 다이어트 중에서 최악의 다이어트가 있다고 하면 황제 다이어트입니다. 고기만 먹으니까 단백질이 넘칠 거 아니겠어요? 3대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 지방질, 단백질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화학 구조식이 탄소, 수소, 산소를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단백질은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데 질소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는 질소 부산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암모니아 산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피 속에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찌꺼기가 피 속에 흘러다니다 보면 요산이라고 하는 형태, 단계별로 이름이 다양하게 붙어요. 요산, BUN, 크레아틴, 수치, 여러 가지로 이제 조금씩 달라붙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지만 하여튼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그 부산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황제 다이어트를 할 때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질소 부산물이 독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살은 좀 빠지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단백질 이 분해 이 부산물들 때문에 독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고 살 빠지다가 질병을 얻게 돼 있어요. 가장 무식한 다이어트가 황제 다이어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를 믿지 않는 이 오프라가 중간에 말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20kg에서 80kg까지 빠집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계속 고기만 먹고 살 수는 없다니까요. 이제 막 채소가 그리워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결국 언젠가는 밥을 먹게 돼 있고 먹으면 도로 찌기 시작을 하는데 틀림없이 요요 현상이 옵니다. 왜냐하면 몇 달 만에 120kg 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오프라가 실패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실패를 믿지 않는 여자인데. 그래서 다시 도전을 합니다. 이제는 황제 다이어트 같은 건 안 해요. 옵티패스트 다이어트를 선언합니다. 공개적으로 맨날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내가 다시 도전을 한다. 옵티패스트 다이어트는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아니라 조금 먹는 거예요. 900kcal까지는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칼로리는 먹어주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인정된 다이어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먹는 건데 사실 해보면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예 안 먹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그 중에 제일 낫다고 하는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102kg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하루에 900kcal까지만 먹었더니 살이 빠지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날씬하게 나타났어요. 청바지 입고. 몇 킬로로 빠졌는가 하면 72kg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30kg가 빠진 거예요, 지방이. 그래서 지방 30kg 무게를 요렇게, 요 덩어리가 큽니다. 30kg면은 요만큼 하얀 지방 덩어리를 이렇게 수레에다 끌고 텔레비전에 나타나가지고 전 세계가 놀랬어. 와, 역시 오프라다. 지방을 30kg나 뺐어. 지방 30kg를 보여주니까 이게 막 시각 효과가 있잖아요. 이야, 역시 오프라는 다르다. 그랬는데 언젠가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125kg로 또 늘었어. 옛날보다 더 늘었어. 왜? 맨날 900kg 먹으니까 막 배고파 미치겠는 거라. 그냥 밥 실컷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어. 언젠가 이제 밥을 먹게 됐는데 먹었더니 125kg로 더 늘었어.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이 살과의 전쟁이. 그런데 오프라는 또 실패를 선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오프라가 1991년도에 아주 대대적인 전쟁을 선포를 합니다.
돈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내가 해내겠다. 그래서 이 모든 영양학 전문가, 운동 전문가,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 다 이 코치로 세워가지고 얼마나 비싼 다이어트를 하는지, 체중 1kg 빼는데 1만 달러씩 들어가는 다이어트를 했어요. 9억 원이 들어서 9억 원. 그래서 이번 주에 2kg 빠졌으면 2천만 원 번 거예요. 2천만 원. 자, 그래서 운동을 하러 갈 때는 제일 좋은 하와이로 간다 해가지고 헬리콥터 타고 운동하러 가고,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했어요. 107kg로 시작을 했는데 2년에 걸쳐서 34kg가 빠져가지고 68kg까지 됐어요. 와, 이제 봐줄만 하잖아요, 68kg면은. 그래서 드디어 이 정도면 됐다 해가지고 이제 신문에서 막 라디오에서 텔레비전에서 드디어 오프라는 해냈다 하고 막 잘 나가다가 신문에 어느 날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뉴스가 나왔는데 오프라 콜랩시스, 실신을 했다는 거예요. 영양실조로 쓰러졌어.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이렇게만 하면은 체중이 빠질 줄 알았더니 영양실조로 기절을 해버렸어요. 이러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프라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나는 실패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내가 다 성공했지만 하나 실패한 게 있는데 살과의 전쟁만큼은 안 되겠다. 나는 살과의 전쟁에서는 졌다. 지금도 뚱뚱한 상태로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게 다이어트입니다. 그런데 백투에덴 다이어트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하면은 요요 현상 없이 완전히 처녀 시절 몸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녁 때 이게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지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이건 이론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다른 다이어트는 이론적으로 100% 요요 현상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효소만 갖다가 먹고서 한 3kg, 4kg 빠진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에 또 찌게 돼 있어. 이 백투에덴 다이어트의 이론을 들어야 돼요. 원리를 들어야 결국 요요 현상 없이 살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저녁 때 좀 다 나오라고 해주세요. 다른 때는 제가 바빠서 요 강의도 안 해요. 근데 이번에는 이 다이어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다른 데서 한 걸 다 빼고서 요것만큼은 지금 다루는 데까지는 다루려고 하는데, 저녁 때부터 이 살과의 전쟁, 요것을 우리가 지금 한번 잘 이론적으로도, 이론이라는 게 제 이론이 아니고 정말 최첨단 이 의학자, 영양학자들이 발표는 했는데 아직 다이어트계에서 사용도 못하고 있는 이론들, 요걸 다 모아가지고 하면은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도 요요 현상 없이 완벽하게 정상 체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정상 체중으로 돌아가면 아랫배 나와가지고 생긴 모든 질병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이어서 이 부분을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예, 없으면 저녁 때 이어서 강의를 좀 듣도록 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일 동안 특별하게 시간을 구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전들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이 비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인해서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 다스릴 수 있도록 이 몸속에 입력해 주신 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이 질병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게 해 주시기를 비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